러시아의 드론이 폴란드 영토에 들어왔다. 러시아와 폴란드의 문제가 아니라 러시아와 서방의 문제, 러시아와 나토의 문제로 놓고 본다면 이 나토 회원국들이 전반적으로 이 국방상의 위기, 안보의 위기를 느꼈던 것도 사실이고요. 또한 그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요구로 유럽 국가들이 안녕하세요. 저는 상명대학교 역사 콘텐츠학과 교수 류한수라고 합니다. 제 전공은 러시아사, 유럽사, 또 현대사고요. 현재 글쎄요, 나이가 좀 있으니까 어느덧 직함을 달게 됐는데 올해에는 한국 슬라브 유라시아 학회 학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촬영 시간 기준 속보로 러시아 드론이 폴란드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폴란드의 전투기가 출격하며 무력화 작전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글쎄요, 저도 속보라서 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뭐 이렇다 저렇다 확실한 어떤 답변을 해드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일단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폴란드와 러시아는 수백 년 동안 해묵은 감정이 있어서 엄청나게 대립하는 어떤 그런 국가였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근대 초에는 또 달랐지만 최소한 19세기와 20세기까지는 폴란드가 러시아에게 항상 당하는, 그리고 핍박받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 역사에서 폴란드가 러시아를 상당히 혐오하고 때로는 이제 두려워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러시아에게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 이런 심리를 가지고 있고, 이런 심리를 또 우리는 이해하고 있죠. 그래서 항상 그 러시아와 폴란드는 사실은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이 대립관계, 긴장관계였고, 더군다나 폴란드는 나토에 지금 가입해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폴란드와 러시아 두 나라의 관계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서유럽의 관계, 나토의 관계가 되면서 더더욱더 긴장이 고조될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만약에 그 속보처럼 러시아의 드론이 폴란드 영토에 들어왔다, 이것은 폴란드로서는 상당히 위기 의식을 자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물론 뭐 대응에 좀 느낌이 좀 이상한 게, 러시아의 그 드론이 국경을 침범했는데 왜 그 대응을 미사일이라든지 대공포화로 이용해서 그 대응하지 않고 전투기가 출격했는가, 이런 좀 약간은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위기의식을 가진 폴란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한 번 러시아와 폴란드의 문제가 아니라 러시아와 서방의 문제, 러시아와 나토의 문제로 놓고 본다면,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이 나토 회원국들이 전반적으로 이 국방상의 위기, 안보의 위기를 느꼈던 것도 사실이고요. 또한 그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요구로 유럽 국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임승차라고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임승차란 것은 트럼프의 입장에서 이런 거겠죠. 이 유럽 국가들이 당연히 자체 예산을 써서 국방을 해야 되는데, 미국의 어떤 군사력 과 원조에 기대서 자신들은 써야 될 국방비를 안 쓰고 미국의 돈을 축내왔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은 무임승차는 용납할 수 없으니 너희들이 정 나라를 지키고 싶으면 너희들 예산으로 나라를 지켜라 라고 하면서 보통 한 1%나 2%의 그 수준에 머물러 있던 유럽 국가들의 그 국방 예산을 5% 수준까지 높이라고 요구해 왔고, 거기에 대응해서 많은 국가들이 뭐 시차를 두고 4%나 5%로 국방비를 올리겠다고 하는 입장을 보였거든요. 근데 또한 생각을 해보면 유럽 국가들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가뜩이나 경제가 안 좋은데 왜 우리들의 세금을 더 쥐어짜서 국방비를 늘려야 되느냐, 이런 반발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론 영국, 프랑스, 독일과는 입장이 다르겠지만, 폴란드와 입장이 다르겠지만, 스페인 같은 경우는 아니 우리는 나토 회원국이긴 하지만 맨 서쪽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군사적인 안보 위기가 없는데 왜 우리가 5%까지 국방비를 늘려서 우리 호주머니가 탈탈 털려야 되느냐, 이런 식의 반발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같은 경우에도 일반 서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국방비 증액을 또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국방비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세금이 늘어난다는 얘기고, 그것은 일반 서민들한테는 좋은 소식일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세 나라의 어떤 그 지도부의 입장과 일반 서민들, 평범한 사람들의 입장이 다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최근에 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독일에서 당연히 그 메르츠 총리가 아주 적극적으로 군비 강화를 하고 있고 국방비를 대폭 증강한다고 있는데, 그 여파가 일단 대학사회, 학계에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 대학의 국가 보조금이 내지는 각종 그 연구비가 그 학계에 그 제공되어 왔었는데, 독일이 가뜩이나 경제가 안 좋은데 국방비를 늘린다고 했을 때 당연히 어디를 줄이겠습니까? 복지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식의 뭐 연구개발 쪽에 그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어가지고 직접적인 여파가 지금 독일 대학이라든지 연구소들이 돈을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은 뭐 실질적인 공포심이든 아니면은 뭐 미국의 압박에 의해서든 유럽 각국이 국방 예산을 대폭 올려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일반 시민들이라든지 아니면 현 그 집권 세력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 공격의 빌미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의 그 반대, 왜 우리 그 호주머니를 털어가느냐, 그리고 왜 그 국방비를 늘려서 국민들의 생활을 더 피폐하게 만드느냐는 반발을 무마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러시아의 위협을 과장하고 키우고 해서 러시아가 우리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는 위험한 나라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각인을 해야지 그런 반발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결국 이 폴란드라는 나라 하나가 아니라 나토의 일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나토 전체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위협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지 국방비 증액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사건을 보면은 그 위협이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는 따져봐야 될 문제겠지만, 러시아 위협을 이렇게 확실히 부각하고 국민들에게 각인하는 것이 현 나토 회원국가들의 현재 집권 세력 내지는 지도부한테는 도움이 되면 되지 저의 요소는 아니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한번 이 사건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러우 전쟁 국면에 있어서 폴란드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러시아, 폴란드, 우크라이나의 관계를 제대로 설명드리려면 300년도 거슬러 올라가서 이 서나라의 그 근대 초의 역사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뭐 또 다른 쟁점이기 때문에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좀 미묘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폴란드 정부라든지 이 정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되는 이유가 당연히 러시아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폴란드 집권 세력의 사고 구조 속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무너지게 되면 러시아의 어떤 그 팽창 의혹이 더 강화되어서 다음에는 분명히 폴란드를 노릴 것이다. 폴란드를 직접 공격하진 않을지라도 어쨌든 간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편입이 돼서 러시아의 힘이 강해지면은 이것은 폴란드로서는 상당히 감당할 수 없는 위기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고요. 군사적으로도 도움을 주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난민들을 상당히 많이 받으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해왔는데요. 또 한편 더 미묘한 관계에 있는 것은 뭐냐면요, 폴란드와 우크라이나는 또 하나의 어떤 복잡한 과거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1943년, 1944년에 이 제2차 세계대전 때죠. 그 당시에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당연히 점령을 했고, 우크라이나의 거의 대부분은 나치가 점령하고 있었는데, 이때 그 나치에 부역하는 우크라이나의 강경 민족주의 세력 내지는 오늘날 러시아가 네오나치라고 부르는 우크라이나의 정치 세력이 있거든요. 이 네오나치 세력의 전신에 해당하는 조직이 있는데, 인물로는 스테판 반데라라고 하는 인물이고요. 이 스테판 반데라를 추종하는 당시 파시즘 성향의 우크라이나 무장 세력이 있었거든요. 이 무장 세력이 1943년, 1944년에 우크라이나 서부에
있는 폴란드계 주민들을 집단 학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보통 1943년, 1944년 요 한 2년 정도의 그 기간 동안에 폴란드계 우크라이나 주민, 그러니까 폴란드 피를 타고난 우크라이나 국민들 10만 명 내지 15만 명이 이 학살당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폴란드 정부는 우크라이나를 돕겠다는 입장을 정하고 있지만 적지 않은 폴란드 국민들 속에서는 우크라이나를 돕는다는 어떤 그런 그 입장을 지지하면서도 우크라이나라는 나라 내지는 지금 우크라이나의 집권 세력의 핵심이 되고 있는 그런 정치 세력의 연원 속에는 우리 폴란드계인들을 집단 학살한 자들과 있다라고 하는 또 의식을 남아 있거든요. 상당히 복잡한 시선으로 우크라이나를 보고 있죠. 그래서 러시아라는 나라에 대한 공포심으로 우크라이나와 폴란드가 현재 그 유대 관계를 맺고 있고 서로 돕고 돕는 관계에 있지만 모든 그 인접 국가가 그렇듯이 한꺼풀 또 깊숙이 들어가 보면 그 안에서 팽팽한 또 민족주의적인 대립 관계가 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또 복합적인 관계를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을 하고 폴란드,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계를 이해해야지만 더 심도 있는 이해가 가능하겠죠. 속보로 뜬 러시아의 폴란드 침공 이후 네덜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다양한 나라가 빠르게 군사적 행동을 취했습니다. 주변국들의 빠른 대응이 나토와도 연관되어 있을까요? 이 나토 회원국들이 나름대로 다 각자 독립 주권 국가이고 각자의 아젠다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 나토라는 집단 안보 체제 동맹에서 한 몸으로 움직이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예전부터 주목해왔던 인물이 있습니다. 우르슬라 폰데어 라이엔이라고 하는 정치가인데 제가 좀 기억에 가물가물하긴 한데 나토를 이끄는 지도부의 한 핵심 정치인이에요. 이 여성 정치인인데 상당히 러시아에 대한 적대적인 입장을 가지고 강경한 발언을 주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속보로 뜨고 있는 상황이 나토 전체의 움직임이라고 봤을 때 러시아에 상당히 큰 공포심 내지는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현 나토 핵심 지도부의 입장이 작용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결국 러시아라고 하는 한 진영과 서유럽이라고 하는 진영의 긴장 관계가 한 단계 더 증폭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고요. 이것은 뭐 각자 한 개개 국가, 폴란드라든지 개개 국가의 독자적인 움직임이라기보다는 나토라고 하는 군사 동맹체 전체의 어떤 그 입장 표명이라든지 대응이라고 보면서 현재 각 국가의 어떤 집권 세력보다는 나토라고 하는 조직의 수뇌부가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가.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이라고 하는 이런 정치인으로 대표되는 현재의 나토 수뇌부가 어떤 식의 입장으로 러시아를 대하고 이 나토를 이끌어 나가는가를 좀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러우 전쟁은 더 확장되는 걸까요?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굳이 비유를 하자면은 나토와 러시아의 직접적인 충돌로 가는 눈금이 5개 정도가 있다고 하면은 그 전보다 눈금 하나가 더 올랐다. 이런 식의 표현은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그것이 뭐 눈금이 5개가 있어 5개가 다 차면 진짜 큰일이 벌어지게 되는 건데요. 뭐 지금 한 1단계나 2단계의 눈금이 차 있었는데 하나 더 올라서 2단계나 3단계가 됐다는 어떤 그런 식으로 저는 한번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 지난주 베이징에서 열린 북중러 정상회담, 우리 입장에서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입장,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이 북한, 중국, 러시아의 어떤 그 밀착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대처를 해야 되느냐는 고민일 텐데요. 글쎄요, 상당히 이제 큰 주제일 텐데 당연한 우리나라 언론과 대개의 평균적인 한국인들은
저 세 나라가 사실은 이 대한민국과 어떤 뭐 적대 진영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겠지만 북한은 당연히 적대 진영이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와는 사실은 거리가 있는 국가인데 저 세 나라가 결착하고 유착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지 않다는 어떤 그런 위기감을 불러일으키는데요. 한번 그 뭐랄까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이 북중러의 어떤 그런 유대라는 것이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가를 보여준다고 보입니다.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본다. 그러니까 역지사지를 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뭐 정당화하거나 아니면 미화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성을 깨닫는데 객관적으로 판단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만약에 북한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고 봤을 때 이 동북아시아에서 반대 진영의 일본, 미국,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근데 뭐 미국이야 세계 최강의 그 국가고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고요. 일본도 경제력에서 세계 2위, 3위의 경제 대국이고 물론 자위대라고 해서 제한된 전력을 가지고 있지만 워낙 그 경제력이 큰 나라다 보니까 이 자위대의 전력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도 뭐 예전에는 그야말로 강대국 사이에 낀 약소국이라고 하는 그런 뭐랄까요, 인식이 있었지만 지난 몇십 년 동안 엄청나게 성장을 하면서 이 경제력이 세계 뭐 10위 안에 드는 그런 국가로 발돋움을 했고 또한 국가 규모라든지 이런 거에 어울리지 않게 상당히 큰 군대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점점 고도화되는 전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쉽게 말해서 전 세계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정말 그 최상위 탑 클래스에 속하는 세 국가가 동북아시아 해양 쪽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미국과 일본은 군사동맹 관계죠. 그리고 미국과 대한민국도 군사동맹 관계입니다. 그리고 일본과 한국은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군사동맹 관계는 아니었죠. 그런데 지난 그 대한민국 윤석열 행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은 아예 그 일본과 한국 사이에도 군사동맹이라든지 아니면 그에 준하는 관계를 맺어서 미국, 일본, 대한민국의 삼각 군사동맹 체제를 결성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지 대한민국의 어떤 안위가 보장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갔을 텐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는 그런 대한민국, 일본, 미국의 삼각 공조 체제 그리고 이 삼각 군사동맹에게 엄청난 공포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정말로 세계 전체로 탑 클래스에 속하는 경제대국과 군사대국이 군사동맹과 똘똘 뭉쳤다고 했을 때 이건 어마어마한 공포심을 주는 것이거든요. 가장 큰 공포심을 느꼈던 나라는 북한일 것이고요. 그에 못지않은 공포심을 느꼈던 나라가 바로 중국일 것이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국, 일본, 미국이 더 똘똘 뭉치고 더 강력한 군사동맹으로 재탄생할 그런 상황이 작용이 가해져서 반작용으로 북한, 러시아, 중국이 밀착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결실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그 결과물이 바로 최근에 있었던 중국 북경 천안문 광장 위에 시진핑 주석 그리고 푸틴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이 함께 나란히 서는 모습으로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논쟁이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동북아시아에서 이 미국, 일본, 대한민국의 이 군사동맹이 강화되는 것이 작용을 해서 반작용으로 이 북한, 중국, 러시아가 유착을 했는데 그 유착의 결과물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보고요. 이렇게 판단을 하면 조금 이해가 더 가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뭐냐면 결속력 면에서 아무래도 미국, 일본, 대한민국보다는 결속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일단 중국과 러시아는 군사동맹 관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중국과 북한도 군사동맹 관계가 아니죠.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도 사실은 완전한 형태의 군사동맹 관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특히 쿠르스크 전선에 북한군이 투입이 되고 개입을 하면서 북한과 러시아가 상당히 가까워지고 군사동맹으로 가는 길을 열었다. 내지는 준 군사동맹의
수준까지 이르렀다라는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일본과 미국, 그다음에 그 미국과 대한민국의 관계와 같은 군사동맹은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반작용으로 결착이 되고 유착이 됐지만 군사동맹은 아니라는 측면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의 결속력은 떨어진다. 달리 말하면 대한민국의 어떤 결속이라고 한 것이 좀 느슨해지면 그에 또 비례해서 이쪽도 느슨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여기서 판단이 어려워지는데 북한, 중국, 러시아가 그렇게 똘똘 뭉쳐서 그것이 우리에게 위협으로 다가오니 우리 쪽이라고 해야 될까요? 미국과 대한민국과 일본이 더 똘똘 뭉쳐서 대적이라든지 아니면 대결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뭐 전향적으로 이 동북아시아 전체의 어떤 긴장 관계를 푸는 쪽으로 가서 그런 대립의 어떤 강도를 낮추어야 될 것인지 이것은 정말로 그 철학과 판단과 더 고차원적인 인식의 문제고요. 저 혼자 이렇다 저렇다 판단을 낼 수 없는 것인데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우리나라 정책 기반자들은 너무너무 잘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대처 방안을 마련하겠죠. 근데 우리와 같은 일반 시민들은 그런 구도를 좀 더 이해하고 있어야지 이 앞으로 여러 차례 있을 어떤 그런 변화라든지 어떤 이 파고를 타고 넘을 수 있는 슬기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조만간 별도 회담을 가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어떤 현안이 다뤄질 것으로 보시나요? 군사 문제까지 논의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이 질문은 정말로 큰 문제고 복잡한 문제고요. 또 한 번 여기서 제가 그냥 양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저는 러시아사와 유럽 현대사를 연구하는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이 동북아시아에 특히 이제 북한이라든지 이 중국 문제에 조예가 깊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유럽 현대사를 연구하는 사람은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정도로 제한적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냥 그런 어떤 한계를 인정하고 제 의견을 좀 보탠다고 하자면요. 이 푸틴 대통령과 위원 김정은이 사실은 어떤 기사를 보니까 같은 차에 타서 환담을 나누는 그런 사실까지 보도가 됐는데 별도로 만나서 회담을 가진다고 했을 때 아마 두 가지 아젠다가 쟁점이 논의가 될 것 같은데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당연히 가장 확실하게 러시아의 편을 들었고 실제로 쿠르스크라고 하는 영토를 러시아가 탈환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과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북한은 러시아에게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 전력, 특히 핵 전력을 완성하는 맨 마지막 핵심적인 군사 기술을 아마 달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재래식 무기를 북한이 갖추고 그것을 고도화하는 데는 푸틴 대통령이 선물을 주면서 응할 가능성은 있지만 북한을 명실상부한 핵 보유국 그리고 상당히 주변 국가 내지는 어떤 더 궁극적으로 미국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최상위 핵전력 국가로 만들어주는 그런 핵심적인 기술을 과연 푸틴 대통령이 북한에게 줄 것인가 이것은 조금 따져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주지 않기를 바라고요. 저 개인으로서는. 또한 아무래도 러시아도 북한하고 할지라도 또 하나의 핵 강국이 출현하는 것은 사실 러시아로서도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래식 전력의 강화에는 어떤 도움이 되는 선물을 줄 수 있겠지만 북한의 핵 전력을 급격히 높이는 그런 핵심 기술은 김정은이 달라고 해도 이래저래 미루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쟁점은 아마 분명히 미국과 북한 사이에 또 한 차례 회담이라든지 어떤 교섭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 관계를 개선한다 내지는
지금의 관계를 이런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상당히 강경한 자세를 보이지만 북한 같은 경우는 미국에게 계속해서 이 관계 정상화를 하자, 내지는 뭐랄까요, 우리 북한에게 가하고 있는 각종 경제 제재를 그러기 위해서 협상을 직접적으로 가져야 된다, 뭐 이런 요구를 해왔던 것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정권에 따라서 부침이 있지만 트럼프 같은 경우는 북한과 직접 그 협상을 한 적도 있었고, 현재 그 국제 정세라든지 아니면 그 트럼프 대통령의 정세에 관해서 북한과 회담을 해서 얻을 것이 있다라고 판단을 할 텐데, 그래서 뭐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조만간 북한과 미국의 직접적인 접촉 내지는 회담이 있을 듯하다. 그때 북한이 어떤 입장을 취해 푸틴 대통령이 조언을 해줄 수도 있고요. 우리 러시아의 입장은 이것이다. 그러니 이런 입장을 알고 북한 보고 너희들이 한번 미국과 교섭을 해봐라. 그러니까 이런 그 뭐랄까요, 정보와 조언 내지는 어떤 조언 차원을 넘어서서 어떤 입장 표명 내지는 강요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러시아로서도 북한과 미국이 교섭을 하고 접촉을 하는 것이 기회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해로운 상황일 수도 있는데, 당연히 러시아에게 그 유리한 쪽으로 그 접촉이 진행되도록 할 듯 하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북한과 미국이 접촉하지 않도록 막는 어떤 그런 입장을 취하지 않을 텐데요. 그런 쪽으로 분위기를 띄울 것 같은데, 거기서 러시아의 국익을 최대화하려는 어떤 그런 의도를 가지고 북한 김정은에게 뭐랄까요, 부추기는, 한번 협상을 해봐라. 그런데 이런 입장을 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말이 오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북중러 회담 직후 푸틴이 갑자기 젤렌스키를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발언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크림반도 문제를 카드로 쓸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그래서 사실은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적어도 현재 상태에서는 푸틴 측은 젤렌스키와 그 만나는 기회를 별로 원하지 않는다. 그것이 젤렌스키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모양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회담을 가지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젤렌스키를 만날 그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얘기는 그런 판단의 연장성산에서 그냥 뭐랄까요, 자기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어떤 립 서비스, 그런 차원이라고 보고, 예, 그 속내 내지는 그 본심은 아닐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예, 크림반도 문제를 카드로 쓸 가능성이 없는 게요. 러시아는 크림반도가 이미 자기네 영토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뭐 카드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뭐 협상 결과에 따라서 크림을 다시 그 우크라이나에게 반환한다, 뭐 이런 카드로 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어떻게 보면 그 하는 표현으로 이게 물 건너갔다고 할까요? 아니면 완전히 크림반도는 러시아 영토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아무리 그 푸틴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크림반도를 다시 우크라이나에게 반환하는 어떤 그런 결정을 내린다면 이 러시아에 있는 강경 세력의 어마어마한 비판과 비난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국민들도 용납하지 않을 듯하고, 또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그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러시아의 정계, 우리가 흔히 크레물린이라고 하는 이 곳에서 푸틴이 상당히 강경파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그 크레물린 안에서 푸틴 대통령은 온건파 내지는 중도파입니다. 강경파. 그러니까 아예 우크라이나를 그 다 정복해버리자, 내지는 그 전술핵 무기를 써서라도 조속히 우크라이나를 무릎 꿇리자, 뭐 이런 식의 입장을 표명하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제어하고 억제해가면서 지난 3년 동안 전쟁을 지휘했던 사람이 바로 푸틴 대통령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크림반도를 돌려준다, 이렇게 되면은 아무리 푸틴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이 러시아 정계에 있는 그런 강경 세력에 엄청난 공격을 받으면서 그들을 제어할 수 있는, 뭐 흔히 우리가 요즘 레버리지라고 하죠. 그런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큰 정치적 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카드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냥 아예 디폴트로 크림반도는 절대로 반납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러시아의 확실한 영토다. 이렇게 보고 출발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것이 옳다 뭐 그러다라는 측면이 아니라 러시아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북한이 러시아에 대량의 무기를 제공한다면 이게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 여파가 한반도에도 미친다고 보시나요? 그래서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 개념은 일단 그 최첨단 무기이고 그 최첨단 무기가 전선에 투입돼서 전황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일 텐데요. 그러니까 북한이 일단 그런 식의 고성능, 그러니까 러시아도 가지지 못한 그런 어떤 최첨단 고성능 무기를 북한이 가지고 있는가? 이것은 사실 또 상당히 회의적이겠죠. 그렇지 않을 것 같고요. 결국 재래식 무기, 사실은 이게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소모전으로 진행이 되었고, 이 소모전으로 진행이 될 때 가장 중요한 이 군수물자가 역시 포탄일 것입니다. 그리고 탄약도 그럴 것이고, 또 뭐 드론도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러시아가 워낙 그 오랫동안 전쟁을 했기 때문에 포탄이 부족한 측면이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북한으로부터 많은 포탄을 얻어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가 포탄 생산 능력이 없어서 북한으로부터 이 포탄을 제공받았다고는 보기 힘들고요. 아마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러시아가 나름대로 이 포탄 제조 능력이 상당히 있죠. 그래서 충분히란 말이 이상하지만 넉넉하게 포탄을 확보할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그 충분한 내지는 넉넉한 포탄을 생산해내려면 러시아의 군수공업을 더 풀가동해야 되고요. 오히려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 러시아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러면 어떤 난점이 있냐면요. 조만간 뭐 예를 들면 상당히 빠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1년이나 1년 반 뒤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때 이미 그때가 되면 아마 전쟁이 끝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만약에 뭐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그런 입장이 됐을 때 6개월이라든지 1년이나 1년 반 뒤에 전쟁이 끝나는 상황일 텐데 지금 이 포탄 생산 군수공업을 더 확장한다고 하는 것은 6개월, 1년, 1년 반 뒤에 확장한 이 군수 공장이 쉽게 말하면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이것은 경제에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그 러시아는 북한에게 그런 것을 바라고 있는 듯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전쟁이 끝날 경우를 대비해서 경제 구조를 이렇게 바꾸고 있거나 아니면 연착륙을 시도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 포탄 생산 능력을 키울 여건이 아니다. 공장을 증설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어떤 상황에서 북한으로부터 포탄을 얻으면은 우리가 경제를 전시 경제를 평시 경제로 전환하는 데 연착륙할 수 있고 경착륙을 막을 수 있다고 본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그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군수물자 원조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뭐 그렇게 된다면 결국 포탄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재래식 전력이고 소모품이기 때문에 게임 체인저는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뭐 요컨대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받는 어떤 군수물자 원조가 전쟁 수행에 도움이 되긴 하는데 아주 획기적으로 전쟁을 바꿀 게임 체인저의 역할은 라고 볼 수 없겠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국제 정세 변화 속에서 한국은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말에 되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은 이 전쟁에 깊숙이 개입할 필요가 없고요. 그야말로 원론적인 차원에서 전쟁은 비인도적인 행위이므로 이유를 막론하고 빨리 전쟁을 끝내야 된다. 그래서 군인들의 목숨과 그 선량한 민간인들의 어떤 피해를 막아야 된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어느 편에도 그러니까 그 양쪽 어느 편도 편들지 않는 그런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북중 러연대가 더 강화된다면 향후 동북아 정세는 어떻게 흘러간다고 보시나요? 우리에게 가장 큰 변수는 무엇인가요? 게임 체인저가 될 만한 요소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저번에 제가 이 부분을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그 부분을 되풀이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결국 또 한 번 예전에 제가 썼던 그 비유를 들자면
예전에 이 동북아시아 정세가 변수가 두 개 정도인 단순한 그 2차 방정식이었다면 현재는 이것이 그 4차, 5차 방정식이 돼버려서 변수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한 5년 전, 6년 전에 비해서 이 대한민국 정부의 운시대폭이 상당히 줄어든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것은 지난 전임 대한민국 정부의 오판이 크게 작용했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본질을, 속성을 너무 단순하게 파악을 해서 러시아와 척을 지고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어떤 그런 입장에 섰기 때문에 러시아의 관계가 틀어지고, 그다음에 중국과의 관계도 사실은 개선되지 못한 상태에서, 그리고 또 러시아의 편에 확실히 서서 이 전쟁에 개입한 북한의 입지가 넓어져서 상당히 그 대한민국으로서는 더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는데, 다시 한번 원론적인 말씀일 수밖에 없겠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어떤 본성과 속성을 더 정확히 파악을 하고, 그런 상태에서 이 동북아시아에서 나타나는 정세를 올바로 분석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본성을 잘못 파악하게 되면은 계속 스텝이 꼬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 셔츠를 입을 때 윗단추 잘못 꿰면은 줄줄이 그 뭐랄까요, 그 단추를 잘못 꿰서 골치 아파지는 것처럼 이 동북아시아 정세까지도 꼬일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을 막아내야 되는 것이 바로 지금 현 대한민국 행정부의 어떤 고충일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손을 놓고 나몰라라 할 수는 없고, 우리 그 일반 시민들도 더욱더 국제 정세에 관심을 품고 그 추이를 추적을 해야지 정부가 내놓는 방안이 옳다 그르다, 내지는 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다를 판단할 수 있을 듯합니다. 그래서 뭐 또 원론적인 얘기는 이 대한민국의 정세는 그야말로 좁게는 동북아시아, 더 크게는 이 유라시아 대륙 전체의 정세와 정말 연동되어 있다. 이런 경각심을 가져야 될 듯합니다.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간의 양자회담이 실제로 열릴 수 있다고 보시나요? 예, 일단 3자 대면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젤렌스키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바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그 정치적 위상을 높이는 데 상당히 유리하다고 판단할 듯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보더라도 미국은 세계 최강의 국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강국 소리를 듣는 나라인데, 거기에 우크라이나가 어쨌든 간에 대등한 입장에서 참여하는 모습을 보일 때 젤렌스키에게 정치적으로 이득이 됐으면 됐지 마이너스는 아닐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뭐 트럼프 대통령이야 자기가 이 자리를 주선했고 이 자리를 발판 삼아서 휴전이라든지 아니면 종전으로 갈 수 있다고 하면은 자기가 가장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가장 큰 분쟁을 매듭짓고 전쟁을 끝낸 대통령으로 자리매김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마어마한 정치적 자산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푸틴 대통령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굳이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러시아에게 확실한 이득이 보장된다면은 여기에 응하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 뭐 그 회담을 통해서 뭐 조정을 한다든지 절충을 해서 정한다고 했을 때 이게 러시아로서는 별로 득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죠. 지금 푸틴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같은 테이블에 앉는 그 모양새를 취한다는 것은 이 젤렌스키에게 오히려 도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요. 설사 뭐 어떤 명분을 대서라도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군사적으로 계속 우크라이나를 압박해서 더 많은 이득을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듯 하기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별로 구미가 안 당기는 그런 자리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미국이 러시아의 그 이득을 아주 그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보장해 준다는 확신이 있으면 참석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럴 가능성보다는 적어도 3명 중에서 푸틴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든 간에 그 뭐랄까요, 빼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가 충분히 예상됩니다. 미국, 우크라이나, 러시아 3자 대면 회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 회담이 진행되기 위해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무엇일까요? 가능성을 따지자면 항상 상당히 어려운데요. 회담이 열린다 아니면 열리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중에 택해야 될 것인데,
저는 확률상 3자 대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쪽에 걸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정이 당연히 회담에 나올 때 특히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각자의 어떤 카드가 있고 원하는 바가 있는데 이게 너무너무 뭐랄까요, 서로 요구한 바가 다르거든요. 가장 크게는 일단 우크라이나의 그 향후 뭐랄까요, 중립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나토에 가입할 것인가, 아니면 나토에 가입을 포기할 것인가, 이런 쟁점과 또 하나가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우크라이나의 국가 안보를 주변 강국들, 특히 미국과 러시아, 서방이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가 하는 문제일 텐데, 여러 가지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 우크라이나 입장과 러시아 입장이 너무 간극이 크기 때문에 쉽사리 조정될 것 같지 않고요. 보통 이런 식으로 너무 입장이 갈릴 때는 보통 회담이 아예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열린다고 하면 러시아 측에 유리한 어떤 그런 조정안이 충분히 성사될 가능성이 있을 때 푸틴 대통령이라든지 러시아 측에서 못 이기는 채하고 나올 가능성이 있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완전히 막은 것이라고 볼 수 있나요? 항상 그렇지만 이게 완전히 절대적으로 이런 말이 들어가면은 그렇다고 하기 쉽지가 않은데, 사실상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막았다 내지는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사실은 나토 가입 문제가 원래 전쟁의 큰 원인이었기도 하고 3년 동안 진행이 되면서 유럽 국가들은 뭐랄까요, 그러니까 일단 젤렌스키 대통령은 나토 가입을 강력히 요구해 왔는데 사실은 서방 국가들이 상당히 미지근하고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애매모호한 입장에서 아예 그냥 벗어나서 나토 가입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가 요구하는 우크라이나의 국가 안보를 어떻게 하면 현실화할 수 있을까, 이 논의를 하자, 이런 식의 입장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죠. 국제사회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가장 큰 착각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사실은 큰 착각이라든지 오해가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굳이 하나를 부르자면은 이 러시아군의 속성이라든지 아니면 역량 이런 것을 적어도 서방이나 미국, 사실 대한민국 이제 포함해서 너무 과소평가해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게 전쟁이고, 전쟁에서는 이 전투 역량으로 승패가 판가름 나고, 이것을 가지고 사실은 휴전을 하든지 종전을 하든지 협상을 벌이기 마련인데, 지난 3년 동안 전쟁 초부터 서방 세계가 너무 러시아군의 역량을 과소평가해왔다고 보여요. 그래서 처음에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있고 나서 러시아군은 절대로 현대화된 효율적인 군대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군이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 내지는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군에게 패배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줄을 이뤘었는데, 사실은 3년 동안에 크게 보면은 물론 우크라이나 군이 예상 밖으로 선전을 했고 예상 밖으로 잘 싸워서 전쟁이 이만큼 길어진 것이 사실인데,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러시아 군을 이겨내기는 쉽지가 않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런 오해가 왜 생겨났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전반적으로 러시아라는 나라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뿌리 깊은 편견, 선입견이 작용을 했을 것이고, 또 한 가지 20세기 말과 21세기 초에 전 세계인들의 뇌리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박혔는가 했을 때, 걸프전에서 미국이 이라크를 상대로 했던 전쟁, 그러니까 전격적으로 전면전을 펼쳐서 단숨에, 그리고 기계화 전력을 앞세우고 공군력과 미사일 전력을 앞세워서 한순간에 상대방을 초토화하면서 제압하는 식의 전쟁을 봐왔고요. 그것이 앞으로 21세기 내내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전쟁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미국이 자기 본토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전쟁을 하는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전쟁의 형태였는데요.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일단 그런 걸프전과는 다르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웃 국가고, 그리고 러시아군은 미국 및 서방 군대와는 다른 철학과 다른 교리에 입각해 있는 군대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서방이 가지고 있는 교리와 다른 교리, 다른 철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것은 이게 다르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서방이나 미국군에 비해서 러시아군은 열등하다, 이런 식으로
잘못으로 착각을 해서 전쟁의 결과를 오판했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러시아군은 나름대로의 어떤 교리와 철학을 가지고 있는 군대입니다. 그리고 예로부터 러시아는 소모전에 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쟁이 3년 동안 게 상당히 질질 끄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이것이 러시아군의 역량이 뒤떨어진다. 그리고 전쟁에 이길 수 없는 군대다. 그리고 그 조그만 나라를 상대로 쩔쩔매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해왔는데 그것이 아니라 러시아는 전쟁의 목표도 그렇고 러시아군의 어떤 특화된 모습도 그렇고 이 소모전 오히려 그 전쟁을 길게 가져가면서 뭐 영토를 차지한다 뭐 이런 것보다는 상대방의 어떤 뭐랄까 전쟁 수행 능력 자체를 조금씩 축차적으로 점진적으로 갉아 먹어서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쟁을 수행해 왔거든요. 이런 측면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고요. 뭐 한 가지 뭐 사소한 예를 들자면 그 예전에 보면은 전선에서 러시아군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고 전선에서 기동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그 한 1년 전, 2년 전만 하더라도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그 이동하고 기동하는 러시아 보병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이 러시아는 뭐랄까 전차라진 장갑차 없이 이동한다. 이거는 정말로 그 뭐랄까 후진적인 그리고 그 제대로 그 된 교리를 가지고 오지 못한 열등한 군대다라는 식으로 설정을 하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는 보병을 그 증거로 댔는데 최근에 서방 언론이라든지 그 서방 언론을 받아서 보도하는 우리나라 언론에서 새로운 기병대다. 그리고 이것은 상당히 효율적인 어떤 전술이다. 이런 식으로도 재평가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러시아군을 오판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인정하는 모양새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때 비웃음을 샀던 러시아군의 전술이 지금은 오히려 효율적인 러시아군의 모습이라고 여겨지는 이런 반전이 일어났는데 이런 식의 시각이 나타난다는 것은 그 전에 러시아군에게 가졌던 편견, 선입감을 인정하는 사례라고 보입니다. 러시아가 방어의 목적으로 먼저 전쟁을 일으킨 걸까요? 예, 어쨌든 간에 그 이웃한 그 주권 독립국가를 침공한 것은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한데 사실은 이게 항상 그렇지만 어떤 사건을 우리가 이해한다고 했을 때 그 사건에 국한해서 볼 때하고 더 넓은 어떤 그 시각과 견지에서 볼 때하고 약간 판단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22년 2월이라고 하는 그 시점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만 초점을 맞춘다고 하면 당연히 러시아는 뭐랄까요 이웃 국가를 침공한 그런 그 국가로 자리매김되고 비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좀 더 시야를 넓혀서 예를 들어서 20세기 중엽부터 2022년까지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뿐만 아니라 전체 그 유럽이라고 하는 아니면 지구 북반구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시야를 넓히면 조금 다른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움직이는 국가가 아니라 미국이나 서방의 어떤 꼭두각시 대리 국가로 여겨질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러시아 입장에서 볼 때 부당한 요구를 한다든지 어떤 도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 배후에 있는 뒷배라고 여겨지는 미국과 서방을 믿고 저러는 것이다. 그리고 서방과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경로로 해서 러시아로 침공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런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군사학 용어는 프리엠티브 스트라이크라고 하죠. 어차피 당할 거 당하고 나서 허둥대지 말고 아예 먼저 그 공격을 해서 기선을 제압하자 뭐 이런 의미의 선제 타격, 선제 공격을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러시아를 두둔하거나 정당화한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역사를 보면 그런 식으로 어떤 그 분쟁이 있을 경우에 특히 어떤 그 뭐랄까 열강끼리의 분쟁이 있을 경우에 그리고 진영끼리의 분쟁이 있을 경우에 그런 경우는 많이 있었고 두 진영의 대결이 직접적인 대결보다는 주변 국가에 있는 소국을 또 끼워 넣어서 간접적인 형태의 어떤 그런 분쟁으로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가장 그 전형적인 전례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최근 포크로우스크와 도브로필리아 전선에서 치열한 교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전황이 향후 협상 구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시나요? 사실은 그 포크로우스크가 세계 언론과 또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많이 거론되던 때가 벌써 그 한 1년 전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포크로우스크와 도브필리아 이쪽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러시아군과 그 맞설 때 가장 방어의 어떤 핵심이 되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뭐 일단 대규모고요. 그리고 상당히 그 장기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때는 보급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특히 현대전일수록 그리고 뭐랄까요 큰 전쟁일수록 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지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것이 전쟁의 승패가 판가름 나는데 이 우크라이나의 그 보급의 결절점이라고 하죠. 그 우크라이나 서부에 있는 모든 물자가 이 포크로우스크에 집결을 해서 거기서 부채살처럼 이게 퍼져서 거의 모든 전선에 이게 배분되는 형태로 보급이 이루어졌었는데요. 달리 말하면 이 포크로우스크를 러시아군이 점령한다면 우크라이나군이 뺏긴다고 하면 보급에 엄청난 차질이 빚어져서 가뜩이나 불리한 우크라이나군의 어떤 그 방어 능력이 급전직할 것이죠. 그래서 벌써 1년 전에 그 지난해 가을부터 러시아군이 조금씩 요 포크로우스크까지 접근을 했고 조만간 이 포크로우스크를 점령할 것이다 라는 예상이 나왔는데 사실은 그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 러시아군의 포크로우스크 점령이 상당히 그 너무 느릿느릿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그러니까 드디어 우크라이나 군이 이 포크로우스크에서 위기에 몰렸다. 달리 말하면 러시아 군의 선봉이 포크로우스크의 시내까지 진출을 했다. 이런 그 보도가 들립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로 가게 된다면은 가장 안전한 표현으로는 조만간이라는 표현을 쓰겠지만 용기를 내서 예측을 한다면 몇 안에 이 포크로우스크가 러시아군의 수중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게 되면 우크라이나군의 방어가 급격히 와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능성이긴 하지만 만약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그 이후에 있을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협상에서 훨씬 더 러시아는 우위를 점할 수 있고요. 우크라이나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을 것이고 또 하나 뭐 보급 측면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포크로우스크가 점령이 된다는 것은 우크라이나군의 방어 라인이 뚫렸다라는 것인데 사실은 2014년 이후로 우크라이나가 그 우크라이나 동부에 상당히 견고한 방어 진지를 구축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을 것인데요. 그것이 결국은 뚫린다는 것은 그 뒤에 또 다른 방어 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포크로우스크가 뚫리게 된다면 그 다음 러시아군의 목표는 하르키우란 도시일 거예요. 하르키우는 지금 포크로우스크와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이우 딱 중간에 있는 도시고요. 키이우가 당연히 수도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가장 큰 수도가 큰 도시라고 하면은 하르키우는 그 우크라이나에서 세 번째 가는 대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포크로우스크를 점령하고 기세를 몰아서 하르키우까지 만약에 러시아군이 진출을 하게 된다면은 일단 우크라이나의 세 번째 도시가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는 키우까지 위험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한 이틀 전인가 3일 사흘 전에 우리나라 언론에서 보도가 됐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12만 명의 새로운 동원령을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직 점령되지 않은 중부와 그 다음에 서부에 있는 그 가용한 그러니까 징집 그 풀을 쉽게 말하면 탈탈탈탈 털어가지고 12만 명을 동원하겠다는 어떤 그런 그 법령을 가결하고 시행한다고 돼 있는데 그것은 그만큼 이 포크로우스크 전황을 심각하게 보고 이것이 만약에 러시아군의 수중에 들어간다면 우크라이나의 전체 방어 계획이 완전히 틀어진다는 어떤 그런 위기감 때문에 추가 동원령을 내렸다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역할은 무엇일까요? 글쎄 우리나라와는 엄청난 거리가 있는 그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전쟁인데 여기서 한국이라고 하면 글쎄요 한국인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국 정부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일단 그 한국 정부라고 국한을 해서 한다면요. 그야말로 이 전쟁에서 어느 한쪽 편을 들어서 입장을 표명한다는 것이 여러모로 우리나라 그 국익에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원론적으로 인도적인 차원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어떤 군인들의 인명피해, 또한 우크라이나 민간인의 피해가 너무 크니 인도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전쟁은 조속히 끝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가장 좋지. 예전에 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러시아는 악이고 부정이고 우크라이나는 선이고 정의의 편이니 직간접적으로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생각을 개인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정책 기반자가 마음속으로는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대한민국 정부의 어떤 공식적인 입장으로 어떤 그런 행동이라든지 방침을 취하면 절대 안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저로서는 듭니다. 그래서 원론적으로 인도적인 차원에서 인명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하루바삐 휴전과 종전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식의 아주 그 원론적인 입장을 취하고요. 그런 식의 어떤 것이 가장 현재로서는 대한민국 국익에 충실한 입장 표명이라고 저는 봅니다. 러시아가 북극 항로를 새로운 전략 자산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분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이게 그 외교적인 언사라서 또 한번 걸러서 들어야 될 그 표현이겠지만, 그 푸틴 대통령이 북극 항로 개발에 대한민국도 동참해주기 바란다, 이런 그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더 북극 항로라는 것이 더 현실감 있게 다가오는데요. 러시아가 당연히 북극 항로를 새로운 전략 자산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한번 그 공부를 해보니까 계속해서 러시아는 새로운 루트를 개발하려고 했던 듯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유라시아 대륙의 어떤 그 물류의 가장 그 중대한 아니면 핵심적인 루트가 유럽에서 지중해를 거쳐서 수에즈 운하를 건너서 인도양과 동남아시아를 거쳐서 극동으로 오는 이 그 루트일 텐데요. 이 루트는 결국은 지중해와 수에즈라고 하는 곳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른바 우리가 서방이라고 하는 이 연합체가 사실은 관장한다고 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러시아는 끼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통제권을 넘겨주는 상황이었는데, 오늘날 이 이란이라든지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이런 쪽에 그 경로를 통해서 직접 인도와 교역을 하는 어떤 그런 지상 루트를 개발해 왔고요. 이것이 하나의 또 대한 경로라고 하면은 이 기후 변화, 기후 교란에 따라서 이게 북극해의 기후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쪽의 루트를 개발해서 직접 러시아가 요 극동 지역으로 진출하는 어떤 그 노력을 해왔다고 보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이 서방의 어떤 그 패권을 그들에게 러시아가 통제되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의 일환이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북극 항로를 왜 그렇게 러시아가 중시하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듯 하고요. 북극 항로가 만약에 그 현실화된다면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할 나라가 바로 러시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왜 그렇게까지 러시아가 북극 항로로 노래를 부르면서 이것을 개발하려고 하는 걸 보이는 것이고요. 거기에 또한 그 어떻게 끼어든 나라가 바로 미국과 중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 전에 예상했듯이 이 알래스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만났는데 그때 분명히 북극 항로 개발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을 것이고, 이 북극 항로를 러시아 위주로 개발할 것인가, 이것을 용납하지 않고 미국 측도 끼어들어서 미국에게 유리한 또 루트를 만들어내겠다. 이것이 또 트럼프 대통령의 보관이 듯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예전에 뜬금없이 캐나다가 미국의 한 주가 될 수 있다, 아니면 그린란드가
덴마크의 영토인데 왜 덴마크의 영토가 돼야 되느냐? 미국과 훨씬 가깝지 않느냐? 미국이 덴마크를 뭐 사버리겠다. 뭐 이런 식의 말을 했는데 그런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뜬금없어 보이는 어떤 그런 발언이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미국이 이 북극 항로 개발에 반드시 뛰어들어야 된다고 하는 초조함이라든지 그런 전체적인 전략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중국도 사실은 직접적으로 북극해와 뭐 연관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그 21세기 중후엽의 가장 큰 어떤 뭐랄까 핵심적인 루트가 뭐랄까 북극 항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사실은 미국과 러시아는 에너지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국가거든요. 거기에서 열강으로서의 그 어떤 위력이 나오는 것인데 중국이 그런 그 미국과 대등한 그리고 러시아와도 대등한 열강으로 그 성장을 해왔고 아니면 그쪽으로 이제 도약을 하려고 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뭐랄까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중국이 미국과 러시아만큼 에너지 자급자족 국가가 아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반드시 사와야 되는데 중동에서 기름을 사오든지 아니면 러시아로부터 기름이라든지 아니면 천연가스를 구해 와야 되는데 기존의 루트는 당연히 중동에서 인도양을 거쳐서 이 동남아시아를 거쳐서 중국으로 오는 루트일 텐데요. 이 루트를 지금 누가 통제하냐고 하면 미국과 인도와 서방 국가가 통제를 하거든요. 근데 뭐 서방 국가와 미국은 당연히 중국을 견제하고 주저앉히려고 하는 국가고요. 아시겠지만 인도하고도 사이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중국이 안정적인 에너지원을 확보한다는 것은 이 그 기존의 루트가 계속 중국이 이용 가능한 루트로 남아야 한다는 것인데 어느 순간에 그 단절될 수가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과 그 서방 국가가 중동 그 지역을 통제한다. 아니면은 요 동남아시아 물레카 해협인가요? 그 인도네시아 그 지역이 있죠. 그쪽을 통제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그 인도가 인도양을 통제해버리면은 그야말로 그 중국의 에너지 수급은 고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그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가장 좋은 대안이 바로 북극해 항로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러시아와 우호 관계를 유지한다면 러시아의 그 석유라든지 아니면 그 천연가스, 액화 천연가스가 북극해를 통해서 중국으로 들어올 텐데 그 북극해 항로는 뭐 서방이 뭐 개입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아니고 인도가 뭐 개입할 수 있는 루트가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한 것이라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중국도 충분히 북극 항로에 어떤 뭐랄까 관심을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사활을 걸고 동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만큼 북극 항로는 21세기 중후엽에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된다고 보이는데 거기에 관심을 보이는 열강이 당연히 러시아, 그다음에 미국, 중국도 가능하겠고요.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도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보이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중국이 북극 항로를 선점하려 한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이해관계는 어떻게 얽혀 있다고 보시나요? 중국이 북극 항로를 뭐 선점한다는 표현보다는 이 북극 항로 개발에 동참한다, 아니 개입한다 정도로 바꾸면 큰 문제가 없을 듯하고요. 러시아와 중국의 이해관계는 또 나름대로의 각자의 어떤 아젠다가 있을 텐데 중국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북극 항로에 동참을 하고 일정한 지분을 차지해야 될 것이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중국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밀착하는 것이 미국을 견제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서도 한편 중국에게 너무 그 종속되는 것이 좀 뭐랄까 찝찝한 측면이 있으면서 나름대로 보완책을 마련하고 할 것인데 당연히 북극 항로가 개발이 된다면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는 나라가 러시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북극 항로를 통해서 러시아의 에너지원을 중국으로 수출하고 하게 된다고 했을 때 이것이 하나의 레버리지가 돼서 중국과의 관계를 조금 더 대등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러시아는 중국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이득이 되긴 하는데 그 과정에서 중국에게 너무 그 종속된다는 어떤 불안감이 있을 텐데요. 이 북극 항로를 이용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일방적인 종속 관계에서 벗어나서 조금이라도 더 대등한 관계로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북극 항로를 그런 식의 어떤 러시아의 국익을 위해서 이용하는데 이용하는 것이 러시아 측의 입장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의 관계는 북극 항로를 통해서도 또 한번 이렇게 얽혀 가지고 더 강화되는 측면으로 나갈 수 있겠죠. 그 안에서 분명히 뭐 갈등 관계는 있겠지만 이 북극 항로의 개발이 두 나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기보다는 좀 더 가까워지는 쪽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북극 항로 경쟁이 본격화되면 미국과 서방은 어떤 대응을 할 것이라 보시나요? 미국은 당연히 미국도 엘래스카를 통해서 이 북극 항로에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지분을 요청할 것이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아마 미국은 러시아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북극 항로를 독차지하기보다는 적절한 타협과 절충을 통해서 이 공유하는 쪽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에게 상당히 유화적인 모습을 취하는 것이 아닌가 보여요. 그래서 뭐 그거 하나만은 설명할 수 없지만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그 푸틴 대통령과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 북극 항로의 개발이라고 하는 이권을 놓고 서로 이제 공유하는 부분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듯 하고요. 반면에 뭐 서방은 사실은 뛰어들 가능성, 뭐랄까요, 관여할 가능성이 없고요. 설령 그 서방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서방은 서유럽, 이렇게 영국, 프랑스, 독일일 텐데 이 나라들이 자기의 지분을 요청한다든지 아니면 동참한다고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러시아가 너희들 끼지 마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배제하는 입장을 취할 것 같습니다. 뭐 사실은 이 서방 국가와의 관계가 상당히 악화된 측면도 있고 푸틴 대통령이 그동안 서방에게 쌓인 것이 많아서 굳이 서방 국가까지 끼워서 더 골치 썩힐 일이 없어 보이고요.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그 서방 국가들이 처했고, 만약에 21세기 중엽과 후엽에 이 유럽의 서유럽의 어떤 그 지분이 축소되는 쪽으로, 달리 말하면 서유럽의 어떤 그 패권이 축소되는 쪽으로 그 나간다고 하면은 그 중요한 계기가 바로 이 북극 항로에 서유럽이 배제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이 상황이 한국 입장에서는 위기와 기회가 공존한다고 하는데 어떤 배경일까요? 푸틴이 한국에 보낸 러브콜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한국의 입장, 위기와 기회. 저는 위기는 없고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물론 이 아주 그 뭐랄까 원론적인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사실 이 북극 항로가 현실화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만큼 기후 교란이 심하다는 얘기일 텐데요. 기후 교란을 생각한다면은 더 이상 그 북극 항로가 개발되는 것이 전 지구 차원에서 좋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뭐 어차피 그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짧은 시간 내에 그 기후 교란을 막을 수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한다면 정말 그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이 북극 항로 개발이 우리와는 뭐 전혀 상관없는 동떨어진 뭐 문제다라고 보면 안 되고, 어차피 그 북극 항로의 한 종점이 결국 뭐 동해라든지 이런 동북아시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동북아시아에 위치해 있는, 그리고 뭐 부산이라든지 아니면 포항, 울산이라든지 이런 천혜의 물류 항구가 있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이 북극 항로를 우리의 어떤 그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제가 저번에 뭐 일전에 말씀드린 바도 있었지만 4, 5년 전에 한국에 북극 학회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저는 그 당시는 그 생각이 짧아가지고 이런 주제를 연구하는 학회도 있구나 하면서 이것이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연관이 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들이 그 북극 학회 만든 부분이 정말 그 성견지면이 있는 분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고요. 그런 점에서 제가 또 제 기억이 맞다고 하면은 현 대한민국 정부가 이 북극 항로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반드시 동참하고 개발에 뛰어들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하는데,
그것은 올바른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정말 원론적인 얘기인데 다시 한번 전 세계는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는 어떤 그런 현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살다 보면은 자기 주변의 문제 아니면 국내, 대한민국은 국가 안의 문제만 너무 매몰되기 쉬운데 동북아시아는 당연하고요. 유라시아 대륙 전체로 우리 시각을 넓히고 관심을 가져야지 우리의 앞날을 조금 더 건설적으로 설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로 한반도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어떤 정세 변화를 우리가 이해하고 인식하고 해야지 활로가 보이는 그런 곳에 있다고 보입니다. 예.